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이고요. 계절의 여왕 5월의 날씨부터 알아봐야죠. 박소연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이제는 아침에도 햇살이 내리쬐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가벼운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낮에는 정말 덥더라고요. 오늘은 어떤지 날씨 이어서 알려주세요. 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할 텐데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매우 높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1.5도, 대전은 9.9도, 대구는 13.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내륙 지역은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을 텐데요. 서울과 광주는 26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낮더위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남녀 4명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어제 오후 5시 20분 무렵이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의 한 고가도로 밑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차량 내부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연고지가 모두 다른 점에 비춰볼 때 인터넷을 통해 만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해당 차량은 그럼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탔던 차량을 나흘 전에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빌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차량이 한 나흘 동안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렌터카 업체 직원이 GPS를 이용해서 차량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차량을 발견했던 건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지금 숨진 남녀 4명을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만난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땅굴판 기름 절도단입니다. 혹시 영화 파이프라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거 중간에서 이렇게 쫙 예, 맞아요. 네, 기름 빼가지고. 저도 사실 봤는데요. 이 모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네. 모텔에서부터 땅굴을 파가지고 송유관까지 접근해서 기름을 훔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러니까 영화 같은 현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청주에서 모텔을 빌려 땅굴을 파고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절도단 총책은 지난해 5월부터 공범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땅굴을 파고 기름을 훔치려면은 거기에 따른 기술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땅 파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설치 기술자, 그리고 굴착 기술자 이런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리터당 나중에 기름 훔치게 되면은 500원씩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훔친 기름의 양이 많으면은 500원씩 더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돈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송유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전직 그 송유공사 직원을
꼬드겨서 송유공사 직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송유공사 직원은 모텔 근처에 한 9m 가까운 곳에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예. 하고요. 송유관 지나가고 있는 길도 도면을 작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송유관 그 근처까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 모텔 지하실에서 땅굴을 한 9m 정도, 한 사람 한 명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 땅굴 크기를 팠다고 하고요. 땅굴을 파서 송유관까지 딱 30cm 남겨둔 상황에서 경찰이 붙잡았다. 오. 아니면 자칫하면 기름을 완전히 진짜 훔칠 뻔도 했습니다. 그래요? 야, 네. 천만다행인데요. 아니 근데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름을 훔치려고 했던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애당초 주유소 2곳을 빌리려고 했다 그래요. 실제로 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얼마나 범행이 치밀한지. 그러니까 처음에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겨냥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요. 옥천 주유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다음에 청주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유소 2곳을 빌려가지고 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와. 그런데 옥천 주유소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 송유관까지 접근하기 위해 땅굴을 팠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땅굴을 팠는데 자꾸 물이 펑펑 쏟아진 거예요. 야, 여긴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여기서 땅굴을 파다가는 이건 물 때문에 도저히 땅굴을 파서 송유관까지 갈 수 없겠다. 그래서 빌린 게 모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모텔을 한 월세 450만 원을 주고 빌렸다고 하고요. 먹고 자면서 하루 종일 땅굴을 팠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국정원에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급습해서 땅굴을 파고 있던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구정성으로 다른 걸 좀 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붕괴되거나 그럼요. 그리고 송유관 잘못 건드렸다가 폭발 위험까지 있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예. 이거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땅굴 파는 거를 좀 시킬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맨날 북한 땅굴 생각하면 참.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세 번째 이슈는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입니다. 이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학생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업주의 대응 태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광주의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무인 점포에는 지난달부터 여자 초등학생 2명의 사진과 범죄 사실을 적은 게시물이 게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학생은 지난달 22일 이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12,200원어치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아이의 신상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년, 훔친 물건 등 또 훔친 일시가 아주 상세히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도 시도 중에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하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 표시를 했고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또 24시간 녹화 같은 경고 문구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점포 주인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아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분명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점포 주인은 아이들을 이제 현장에서 잡았잖아요. 네. 잡았으니까 아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가 누구야? 뭐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만났다 그래요. 만나가지고 보통 민사 사건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원가의 50배를 물어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훔친 물건에 50배를 변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두 차례 그 절도를 시도했는데요. 한 차례는 훔치다가 적발됐으니까 그거는 가져가지 못했잖아요. 네. 다른 한 차례에 훔친 게 16,000원어치예요. 아이스크림이. 그러면 16,000원어치에 50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80만 원을 물어내라 이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나는 싫다. 그 정도까지 난 물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공개하듯이 경고 문구를 붙이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졸지에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무인 점포 많이 가잖아요. 하죠. 다 알죠. 네. 모자이크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 부모가 문제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원칙대로 그러면 처리를 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무리 아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16,000원어치 아이스크림을 훔쳤다고 이런 식으로 범죄자처럼 낙인을 찍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렵네요. 이게 네.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거 개인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게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건을 훔쳤을 때 50배 변상하는 거 원칙은 맞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고 하는 쪽과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80만 원 내라고 너무하다, 하는 이거. 그런 이제 예. 의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인 씨는 경미한 튜닝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경미한 튜닝,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가 네. 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튜닝이 경미한 튜닝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경미한 튜닝이라고 해도 튜닝 절차, 승인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지 개인이 막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네.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경미한 튜닝, 이것도 절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 꾸미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튜닝 시장 규모도 점점 커져가는데요. 튜닝을 직접 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뒤 하지만 경미한 튜닝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작업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미한 튜닝의 모든 것 배워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간둥이 권재간입니다. 오늘 저를 알려주실 사부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오늘 사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에 근무하고 있는 백승진 차장입니다. 오늘의 튜닝 사부님 잘 부탁드려요. 차장님께서 저에게는 오늘 어떤 튜닝의 세계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경미한 튜닝입니다. 아, 여러분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 경미한 튜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경미한 튜닝이 어떤 것부터 어떤 것까지 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튜닝과 관련이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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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이분의 정체는 저는 너튜브에서 자동차 관련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차량 전문 크리에이터 회사원. 그러니까 일단은 요 퓨즈 박스를 자동차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크리에이터로 튜닝도 직접 척척 해내는 고수 중의 고수. 본인의 차량을 개조하거나 옵션을 추가하는 영상을 제작한다는데요. 이쪽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차 법규 위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전문가께서 법규 위반을 했다니요? 제 차의 헤드라이트를 네. HID로 변경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정확히 그 헤드라이트를 찰착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걸 모르고 그거를 뗐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왔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다 찾아보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거 그냥 막 집에서 막 뺐다 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맞죠,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튜닝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서류를 검토를 해서 네.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난 서류를 가지고 정비업체 가서 정비 작업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정비 작업이 완료가 되면 처음에 승인난 대로 차가 만들어졌는지 튜닝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튜닝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튜닝, 특히나 이 경미한 튜닝, 이 튜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자동차 튜닝, 경미한 튜닝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성을 강화한 대신에 네. 소비자가 직접 작업을 해서 기준에 맞춰야 되는 안전성에 대한 책임도 소비자가 가지는 그런 튜닝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튜닝 항목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 튜닝 항목들은 어딜 가면 볼 수 있죠? 네, 이 항목들은 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고시는 법제처 사이트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요. 기본적인 상식은 좀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네. 들어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제가 차를 마련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자동차 튜닝이 가능한 크리에이터 회사원의 작업실. 역시 장비도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 이곳에서 배워볼 경미한 튜닝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이 차가 우리 회사원님 차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구입한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네네네. 완전 깡통차였는데 하나둘씩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둘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과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잠깐만. 이렇게 봐서는 이거 완전 순정 같기도 하고 뭐 한데. 완전 다 순정이에요. 네. 보시는 것들이 내비게이션 빼고 전부 다 순정으로 바꾼 건데 네. 핸들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핸들이 좀. 네네. 이게 원래는 요런 핸들이었거든요.
약간 플라스틱 가까운 우레탄 핸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두 핸들의 차이점은? 요 가죽 핸들 안에는 열선이 깔려 있거든요. 열선. 네. 그러니까요 겨울에 차 탔을 때 이렇게 핸들 좀 따뜻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핸들도 이 열선이 들어있는 걸로 교체를 하고 네. 그리고 열선 그 개선 작업도 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튜닝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이 핸들은 네. 튜닝 승인 대상입니다. 네. 대상인데 네. 직경이 동일한 핸들일 경우에는 튜닝 승인에서 경미한 튜닝으로 빠져 있어서 네. 튜닝 승인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이 조향 장치에 추가로 경미한 튜닝 항목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화물차에 많이 다는 봉이라고 하죠. 봤어요. 네네. 요렇게 이 돌리는 봉도 거. 네. 경미한 튜닝에 해당이 되고요. 네네. 장애인 차량에 부착이 되는 장애인 보조 장치인 조향 레버, 이렇게 하면 당기고 가는 거 네네, 있잖아요. 네, 레버도 경미한 튜닝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경미한 튜닝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네. 다음은 등화 장치인데요. 네. 요 보조 제동등 아시죠? 알아요. 예, 요게 원래는 없었어요. 예. 이게요. 근데 예. 지금 너무 잘 해놓으신 게 누가 봐도 그냥 감쪽같이 맞아요. 원래 달려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제가 샀던 자동차는 네.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깡통 트림이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상위 옵션에는 저 보조 제동등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순정 부품이라고 하죠. 네. 나오는 부품으로 사다가 장착을 한 겁니다. 오. 예. 그럴 경우에는 자기 인증 부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형님. 네, 맞죠? 맞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함을 입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제는 자동차나 부품 제작사가 스스로 성능을 확인해 인증한 부품인데요. 등화 장치 등 주요 부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하는 겁니다. 자기 인증을 받은 등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번호등, LED로 만든 번호등이 있고요. 네. 차 위쪽에 붙이는 경광등이 있습니다. 근데 경광등은 탈거할 때만 경미한 튜닝이고요. 장착할 때는 튜닝 승인을 받고 장착해야 됩니다. 간혹 해외 직구를 통해서 네. 이 등화를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이 등화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인증 기준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매해놓고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구매할 때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화 장치는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지붕에 보시면 안테나를 바꿨습니다. 이게 원래는 라디오 수신만 됐었는데 네. 제가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서 GPS가 포함되어 있는 샥 안테나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것도 교체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경미한 튜닝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샤카 안테나도 이 경미한 튜닝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샤크 안테나는 경미한 항목 중에 길이, 너비, 높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분의 높이 항목에 해당이 돼서 경미한 튜닝에서 정하고 있어서 승인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요즘요 그 차 뒤에다가 이 자전거 캐리어 이렇게 많이 달잖아요. 자, 요것도 제가 뭐 뉴스나 아니면 기타 뭐 이런 매체 이런 곳에서 좀 봤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 자전거 캐리어는 네. 차체 상부나 네. 차체 후방에 네. 탈부착하는 구조의 자전거 캐리어는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이 돼서 승인 없이 장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등화 장치나 번호판을 아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양한 경미한 튜닝 항목들 우리 생각보다 꽤 많죠? 자, 이렇게 우리 회사원님과 함께요. 이 경미한 튜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배워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게 궁금하다고 저에게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맞으면 O 아니면 X 확실히 그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흔히들 그 버섯 모양 클리너라고 하죠. 오픈 흡기 필터요. 네, 오픈 흡기 필터. 근데요, 이것도 경미한 튜닝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O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O. O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때서 가능한 겁니까, 이거? 에어클리너? 네, 맞습니다. 에어클리너는 경미한 튜닝 항목 중에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 항목에 있고요. 네. 예, 튜닝 승인 없이 변경 작업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및 동력 장치 항목 안에는 에어클리너 외에도 시동 리모컨, 스노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질문 또 들어갑니다. 한번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이 오르간 페달, 이 발목이 그래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오르간 페달, 이것도 경미한 튜닝에 해당이 되나요? OX? 하나, 둘, 셋. 이거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잠깐만, 이건 상식적으로 이 페달을 바꾸는 거는 이거 큰 수술 아닙니까? 오르간 페달은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네. 보조 브레이크나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도 경미한 튜닝에 해당이 됩니다. 제동장치 항목 안에는 오르간 페달 외에도 보조 브레이크 페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 직접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를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에 정비업 제외사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개인 정비가 가능하고요. 네. 그 외에는 정비업에서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경험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요 한 4년 정도 컨텐츠를 계속 제작을 해오면서 네. 되게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분들도 그렇고 잘못된 상식을 되게 많이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프로그램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정확한 상식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경미한 튜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습득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핫 토픽 정리해 놨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홍규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홈쇼핑 억대 완판녀들의 최후는 몰락입니다. 말 한마디에 청년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말의 중요성은 수십 번 강조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억대 완판녀로 통한 쇼호스트 유난희 씨와 정윤정 씨가 홈쇼핑 업계에서 무기한 출연 정지 조치로 철퇴를 맞았고 출연했던 홈쇼핑 채널은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홈쇼핑계 억대 완판녀, 양대 산맥이었던 유난희 씨와 정윤정 씨 워낙 유명하고 또 유명했는데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네, 이 억대 완판녀의 막말 논란. 이 시작은 쇼호스트 장윤정 씨였어요. 지난 1월이었죠. 홈쇼핑 H채널에서 이 장윤정 쇼호스트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도중에 이게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조기에 매진이 된 겁니다. 원래 편성된 시간보다. 아마 이 쇼호스트는 바로 그럼 나 방송 끝내고 나가고 싶어?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카메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방송 계속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 왜 이거 조기 종료 안 돼 하면서 욕설을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욕을 했다고요? 정말 믿기지가 않으시죠? 네. 생방송 도중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욕설을 했습니다. 제작진도 깜짝 놀랐겠죠. 부조에서 말이 내려왔겠죠. 아, 빨리 발언 정정하세요. 사과하세요. 했는데 아니, 지금 홈쇼핑도 좀 예능으로 봐주세요. 홈쇼핑도 좀 예능의 시대가 되면 안 되나? 아니, 그냥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게 또 화근을 더 키운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막말 논란에 휩싸인 쇼호스트 바로 유난희 씨입니다. 어떤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유난희 씨는 원조 억대의 완판녀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입니다. 홈쇼핑 채널, 이 C채널에서 화장품 판매 생방송 도중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 개그우먼이 생각난다.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 고인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청자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떠한 느낌과 상품 판매라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충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누구보다 말의 이 힘을 이 아는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서는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먼저 이제 장윤정 씨가 이제 먼저 일이 벌어졌으니까 먼저 사과를 하긴 했어요. 네. 다만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한 게 아닙니다. SNS에서 이 장윤정 쇼호스트 팬들 또 아니 이게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정윤정. 예. 네, 이름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윤정 쇼호스트
팬들이 있고 아니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홈쇼핑 채널에서 이 원래 정윤정 쇼호스트한테 배정된 방송을 다른 제품의 방송으로 교체를 하는 어떤 손절 조치를 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누군가를 연상케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글쎄요. 이 단순히 물건을 세일즈하는 입장이기보다 동료이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진짜 좋은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누구보다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다라는 이 해명을 덧붙여서 이 사과문 결국은 불난집에 굉장히 부채질하는 이런 꼴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자, 일단 H홈쇼핑은 내부 심의에 따라서 이 정윤정 쇼호스트를 무기한 출연 정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C홈쇼핑 도 유난히 씨에 대해서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심의만 하고 내부 출연 정지 결정만 하면 끝나? 그건 아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심위에서 이 먼저 욕설이 나간 H홈쇼핑에 대해서는 경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상품의 판매, 이익과 이런 상업적 행동과 고인의 어떤 그런 걸 연결해서 고인에 대한 모욕, 이런 부분을 유발한 C홈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렸는데 요거는 방심위가 낼 경우에 법정 제재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H홈쇼핑, C홈쇼핑 방송 채널만 지금 법정 제재를 받은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정작 논란을 일으킨 그 개인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는 거냐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거 언급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연예계 소식. 자, 키워드로 두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임신 8개월 차 개그맨 안영미 원정 출산 의혹입니다.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개그맨 안영미 씨가 출산을 위해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때 아닌 원정 출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오겠다 이래서 가는 거예요? 남편이 미국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 가서 아기를 놓고 오겠다. 네, 이 말이 맞아요. 안영미 씨는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 출연자와 게스트로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2020년도에 마침내 부부의 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안영미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계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인데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결혼 당시에 이 코로나19가 덮쳤지만 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 안영미 씨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8개월 만에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는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서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그만둘 만큼 이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출산 준비를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으로 갈 뿐인데 이 원정 출산 논란이 불거져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안영미 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가는 건데 원정 출산 논란이 불거졌고요. 안영미 씨의 SNS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다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안영미 씨의 이 미국에서의 출산을 원정 출산이다. 이거는 병역 특례하고 이어진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맞는 거지. 아들 맞는데 미국 가서 난다는 건 원정 출산이네. 이거 병역 특례하고 연결되네. 말하자면 아이를 이중 국적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한국 국적 포기하게 해서 미국인 만들어서 병역 면제시키려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다른 편에선 아니 뭐가 문제될 게 있냐. 지금 결혼해서도 떨어져 있고 지금 아니 아빠랑 같이 가서 출산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 가서 출산한다는 것만으로 원정 출산, 병역 특례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영미 씨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안영미 씨는 일단 굉장히 속상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저희 딱콩이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그것도 뱃속에서요. 벌써 군대 문제까지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보다 지금 뱃속에서 꼬물락거리고 있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라면서 이번 논란
논란에 대한 자신의 이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의혹과 달리 안영미 씨의 원정 출산 의혹은 애초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근데 안영미 씨가 뱃속에 아기도 있고 하니까 본인의 아픈 심정만 얘기했고 이거 아니거든요. 따지지 않아서 조금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05년에 이 국적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인데 그럼 그전에는 어땠느냐. 일단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출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국적을 얻습니다. 그럼 한국 국적, 어떤 미국 혹은 캐나다 국적, 이중 국적이 되잖아요. 네. 이랬다가 만 17세가 됐을 때 만약에 본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 그래서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이 된다. 그러면 진짜로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병역 면제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2005년에 이 국적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럼 안영미 씨 같은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외는 네. 있을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개정된 내용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게 이제 국적법 12조 제3항인데 이 3항에 딱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딱 3가지 경우, 요 3가지 경우 아니면 그렇게 한국 국적 포기하고 말하자면은 병역 특례 받을 수 없어요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현역 상근에 어떤 해당하는 예비역, 보충역 혹은 대체역으로 이미 복무를 한 자. 자, 이미 복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전투병은 아니지만 뭔가 근로를 해서 이제 근로역에 편입이 돼서 또 복무를 한 자. 세 번째는 애초에 병역이 면제돼서 이제 말하자면 군에 갈 이유가 없는 자. 요 3가지가 아니면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어떤 식으로든 병역을 이행했거나 아니면 병역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 말하자면 어떻게든 병역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중 국적일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에서 면제되는 상황을 애초에 원천 봉쇄하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안영미 씨한테 아이를 낳아도 아들이어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죠. 연예라이브 3번째 키워드는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 1심 승소입니다. 2013년 무려 3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져 진지한 만남을 유지해오던 백윤식 씨와 전 연인이 한 권의 책 때문에 법정 공방을 벌여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백윤식 씨와 전 연인이 이렇게 법적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책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는 걸까요? 네,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은요, 2022년도에 알코올 생존자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출간을 했는데 한마디로 백윤식 씨와 처음 만남에서부터 이별까지 이 두 사람의 아주 그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자서전이에요. 그런데 이 책 소개를 보시면요, 솔직하고 담담하게 2013년 스캔들 당시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T와의 사랑하게 된 계기와 이별의 전 과정은 물론이고 상상할 수 없는 악플에 시달리면서 그들 가족과 벌이게 된 소송전, 그리고 술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어서 빠져들게 된 알코올 중독과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던 소동, 또 알코올 병동 입원 등 여러 과정을 털어놓은 한편의 생존 기록이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지금까지 판매된 부수가요, 무려 5,000부에 달한다고 합니다. 백윤식 씨 전 연인은 왜 이런 책을 출간한 걸까요? 네, 이 이제 전 연인이 뒤늦게 책을 낸 이유에 대해서 당시 책이 나올 즈음에 한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돈 때문이 아니다. 해외에 보면 유명인들하고 어떤 열애를 했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런 에세이를 내면서 굉장히 거액의 저작권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지만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그래야 건강한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별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었는데 이제 조금 정신이 들고 감정이 가라앉고 보니까 뭔가 제대로 마침표를 찍어서 이 슬픔의 구판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요 하나를 얘기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대중분들이 좀 잘못 알고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서 요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었다. 그때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본인의 뒤늦은 출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백윤식 씨는 결국 본인의 과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연인진 보여주면서 법적 공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공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을 상대로 출판 금지 소송 및 이 가처분 신청을 낸 지 1년 만에요. 이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출판, 인쇄, 그리고 복제, 판매, 배포,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실상 백윤식 씨의 손을 들어준 이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책의 저자 백윤식 씨의 전 연인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 저자, 전 연인의 측의 입장은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다만 그 책을 낸 출판사가 있잖아요. 이 출판사가 한 언론사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계속 출판을 하겠다. 말하자면 강수를 두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울타리가 돼야 할 가족들 때문에 순환을 겪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스타 주민 주제, 스타들의 가족 순환사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 분 한 분 살펴볼까요? 네, 스타들의 가족 순환사 첫 번째 스타는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 때문에 환청이 들리는 고통 속에 살았던 배우 심영탁 씨입니다. 아, 심영탁 씨 이야기군요. 다가오는 7월에 이제 18살 어린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동안 심영탁 씨가 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왜 그러지 싶긴 했는데 이게 좀 어머니랑 연관이 됐다고요? 네, 그 어머니의 어떤 투자 관련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이 결혼의 어떤 희소식과 함께 좀 전해졌는데, 사실 심영탁 씨가 1997년에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한 4년 뒤에 탤런트를 어떤 그 배우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에 도전하게 됐고 이렇게 배우로 살아오고 있는데, 출연작을 보면은 군대 다녀온 시기 빼고는 그래도 1년에 두세 편씩 꾸준히 했거든요. 그게 쭉 이어졌고 2021년에 언더커버, 타임즈, 간 떨어지는 덩거 요거 할 때까지도 그래도 1년에 두세 편씩 꾸준히 이렇게 조연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했는데 그 뒤에 좀 보이질 않았어요. 왜 보이지 않지 했더니 어머니의 투자 관련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홍규 씨 말한 것처럼 이 어머니 어떤 투자 관련은 결국은 투자 손실이죠. 그래서 환청이 들릴 만큼의 고통 속에서 2021년 이후에 이렇게 2년 가까이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런 사연이 전해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심영탁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영탁 씨 어머니는 어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심영탁 씨 이야기에 따르면요,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014년도를 생각해 보면요, 심영탁 씨가 정말 드라마와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핫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 뜨는 스타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때 심영탁 씨가 돈을 벌게 되면서 뭔가 그 전까지는 그 주거에 대한 불안정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이 27평의 아파트를 사서 한강이 딱 보이는 멋있는 집에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집을 마련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채 일주일도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 입구가 나중에는 컨테이너로 막히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정체모를 이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분명 심영탁 씨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인 건데 왜 들어갈 때마다 내 집에 허락을 받아야 됐을까요? 심영탁 씨가 내 돈으로 산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집에는 이 소유권도 있지만 유치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집에 누가 말하자면 점령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는데 이 유치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다른 사람에게 유치권이 넘어갔을까? 바로 어머니하고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은 또 심영탁 씨가 어머니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이게 어머니 흉이 될까 봐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 어머니 관련 문제로 이 유치권에 어머니의 이 문제가 관련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집을 알아봐 줬대요. 그럼 다른 집 들어가려면 거기도 좀 보증금도 내고 가구도 마련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결국 거기서도 돈도 한 푼, 가구도 한 푼, 하나 다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때문에 이를 뭐 때문에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요. 네. 심영탁 씨는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에 대해서 회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3억 원만 넣으면 네 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그 집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공매가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바뀌었고 어머니가 말했던 상황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었던 거죠. 그래서 심영탁 씨는 빈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속은 건가? 이게 뭐야? 그럼 부동산 사기에 걸린 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돈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심영탁 씨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 심영탁 씨도 방송에서 밝힌 것이 어머니와의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토로를 했는데요. 이 어머니가 하루는 덜컥 땅 경매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심영탁 씨가 이 대출 보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영탁 씨 이름으로 돈을 또 어머니가 빌리셔서 심영탁 씨가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심영탁 씨가 소속사에서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주변 분들에게 듣기로는 심영탁 씨가 주변에 그 아쉬운 소리를 정말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내 가족의 일이다 보니까 해결은 해야 되고 자꾸 속이 정말 썩어서 문드러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영탁 씨가 결국 내가 마음의 병을 얻게 됐다. 그래서 라디오를 그만두게 됐다. 계속 일을 줄여나갔다. 라디오를 하는데 환청이 들리면서 자꾸만 나를 욕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기에 큰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이번에 결혼 발표를 한 18세 연하의 일본인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요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얼마 모았는지 뭐 통장을 보여주는. 심영탁 씨도 예비 신부가 그렇게 했는데 예비 신부가 가진 돈보다 심영탁 씨의 돈이 적었다 그래요. 맞아요. 심영탁 씨가 지난해 연말에 12월에 18세 연하에 이 신부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고생 끝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우리 착한 심영탁 씨가 이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내 경제 사정이 사실 좀 통장 잔고가 이래 하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대 후반인 신부보다도 통장 잔고가 더 적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신부가 그나마 심영탁 씨보다 잔고가 많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심영탁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그래도 이 배우로서의 경력 관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돼 있어. 내가 자기 관리 잘해왔어. 그래서 언제든 작품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돈 걱정은 안 하게 할 수 있어. 말하자면 당장 큰 돈은 없어도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 20대 후반에 일본인 신부잖아요. 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 신부가 그래도 그 심영탁 씨 믿고 사랑 믿고 자신의 어떤 일본에서 생활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심영탁 씨 곁으로 왔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얻었으니까 이후로 돈도 그냥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심영탁 씨가 박수홍 씨를 만났는데 그 첫 만남에서 SOS를 쳤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심영탁 씨와 박수홍 씨가요, 2022년 12월 말에 우연히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심영탁 씨가 당시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박수홍 씨를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약속을 잡고 만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마주치게 됐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 제가 형님처럼 인생을 살아가지고 제가 지금 형사고소에다가 민사소송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어요 라면서 이 어머니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음을 첫 만남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심영탁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형한테 SOS를 보낸 거였다. 형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다 라면서 흐느꼈는데요. 심영탁 씨 이야기를 들은 박수홍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심영탁 씨가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그 진심이 굉장히 와닿았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절실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수홍 씨가 또 제가 같이 녹화를 해봤지만 네. 정말 또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는 걸로 유명해요. 아마 심영탁 씨 이날 자리에서 바로 이 해법을 내려주지는 않아도 이 박수홍 씨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그렇게 털어놨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그동안의 이제 수입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2015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심영탁 씨는 과거를 회상했었는데요. 당시에 한 달 용돈이 딱 20만 원이었었다고 합니다. 수입 관리는 어머니가 하셨고요. 심영탁 씨가 또 과거에는 모델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하루 용돈이 2,000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버스비가 500원이었었다고 하는데 에이전시를 다 돌아다니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자정에 막차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는 길에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과자를 먹으면서 집으로 오면 그렇게 목이 막히고 눈물이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영탁 씨는 100원, 200원 적은 돈도 정말 꼼꼼히 아끼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알뜰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심영탁 씨가 본인의 어떤 경제 관련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큰 돈보다 몇백 원에 민감하다. 절대로 어떤 주식 안 해. 보증도 서지 않아. 돈도 빌려주지 않아. 그런데 그 몇백 원은 뭐냐면 아니 물티슈 살 때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한 개 든 거 이렇게 딱 사더라. 난 그렇게 정가 주고 아까워서 못 산다. 화장품 가게 앞에 가면은 이렇게 몇 묶음씩 맞아요. 싸게 파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 돈이었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서 알뜰살뜰 모았는데 근데 가족 때문에 생긴 이런 돈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1990년대 초반에 부모님이 친척한테 10억 원의 사기를 당했대요. 90년대에 10억 원이면 정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본인도 왜 얼굴은 안 나오지만 몸 대역 사진 말하자면 이제 약간 노출성이죠. 고액 알바도 하고 어머니 식당에서 뚝배기 나르시고 여자 동생도 평일에는 피부과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온 가족이 달려서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다 갚고 그렇게 27평 아파트 또 했었는데 그거까지 호로록 날아갔으니 그래도 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제 빚은 다 갚은 거예요? 2014년 한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번 돈은 모두 부모님을 드렸고 부모님께 아파트와 새 차를 뽑아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영탁 씨는 당시에 이런 날이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 아늑하게 느껴질 정도다라고 회상했었는데요. 그간의 심경을 그렇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고물상을 원하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새 고물상을 차려드리고 새로운 거래처들을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뚫고 다니고 홍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스타들의 가족 순환사 두 번째 스타는요. 돈 때문에 형제의 난에 휘말린 방송인 박수홍 씨입니다. 네, 뭐 너무 유명해서 네. 박수홍 씨가 이런 일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박수홍 씨 가족 때문에 생긴 2년간의 송사로 인해서요, 건강이 살짝 망가진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에 박수홍 씨가 5차 공판 이후에요, 이 한쪽 눈에 망막 열공이 와서 수술 제의를 받았다.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이 재판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망막 열공은요, 망막이 찢어져서 이 망막 전층에 결손, 그러니까 불안정함이 생긴 질환인데요. 박수홍 씨가 이 수술 제안은 받았는데 여건상 이 치료만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소송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주변에서 혹은 변호사가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심지어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소송이거든요. 가족과의 소송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가족과 돈 문제가 얽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진행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2021년에 2년 전에 박송 씨가 형 부부를 상대로 소속사에서 어떤 본인이 이제 소속사 연예인이고 형이 소속사 대표라면 수익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그 비율이 있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았다. 또 법인 자금, 또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 하면서 고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죠. 당시에 검찰이 파악한 어떤 그럼 형 부부가 이 형이 어떤 횡령한 금액 이런 내역을 조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 9천만 원, 또 어떤 자금을 무단 사용한 게 9천만 원, 소속사의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게 9천만 원. 그리고 또 이게 더 큽니다. 네. 이 계좌에서 그냥 무단으로 그냥 꺼내 쓴 게 29억 원. 이야. 네, 그리고 가짜 직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서 본인들 지인을 등록한 거죠. 자, 월급이야 하고 어떤 송금하는 수법으로 월급을 주는 수법으로 횡령한 게 또 19억 원. 이렇게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형 2022년 9월에 구속이 됐죠. 그리고 재판은 그 한 두 달 뒤쯤에 11월 21일부터 1차 공판이 시작됐고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4월 19일에 5차 공판까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액수가 상당한데. 네. 어쨌든 박송 씨 형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거예요, 지금? 네, 박수홍 씨의 형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이 구속 기간이 2개월씩 총 3번에 걸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 형은 지난해 이 9월 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그리고 9월 13일에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이 소송이 길어졌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5차 공판의 핵심 쟁점이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박수홍 씨가 이제 지난 4차 공판이어서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 쟁점이 뭐였느냐. 바로 이 돈을 지난 20년 동안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돈을 재산을 관리한 주체가 누구였느냐. 요거를 놓고 지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친형 측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인신문을 통해서 아니 박수홍 씨 자산관리 아버지가 해왔잖아요. 아버지가 해오시고 그리고 이 형들은 이 형 부부는 그걸 그냥 따른 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측으로 어떤 이 공을 좀 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박수홍 씨 측에서는 아니다. 재산 관리는 친형 부부가 있고 아버지는 이 친형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그냥 이 돈을 융통했을 뿐이다 하면서 요 재산관리 주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친형 측은 어떤 근거로 박송 씨 아버지가 재산관리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박수홍 씨 형 측의 주장을 보면요. 일단 주로 박수홍 씨 그리고 박수홍 씨의 형 그리고 아버지가 나눴었던 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박수홍 씨가 이 자신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이 채팅방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박수홍 씨의 통장 그리고 도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이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지시를 받아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박수홍 씨 집에 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수홍 씨 측과 형 측의 주장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박수홍 씨 형 측 변호인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떤 증인, 말하자면은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을 관리한 건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증인인 박수홍 씨한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증인인 박수홍 씨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검찰 대질 신문 때 이 검찰에서 검사가 이 아버지한테 당신이 재산 관리하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이 통장 아이디 비밀번호 뭡니까? 했더니 아버지께서 몰라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바로 형의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었고 이걸 아버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재산 관리 주체냐 이렇게 이제 증인이 박송 씨가 증언을 했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 재정은 친형이 관리했다. 물론 아버지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대신 부탁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요런 어떤 심부름이라고 할까 요런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재산 관리 주체는 분명히 친형 부부였다, 친형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의 주체가 아버지면 재판이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형이 원하는 바가 명확해집니다. 죄를 낮추겠다, 죄를 얻지 않겠다라는 이 주장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박수홍 씨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재산 관리를 아버지가 맡아서 했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도록 노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친족 상도례라는 걸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친족 간의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를 해주는 이 특례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재산 관련 사건은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이 직계 혈족이라던가 배우자라던가 동거 친족이라던가 동거 가족 등은 이 재산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면제가 되고 또 특히 이 친척, 이 친족과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가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박수홍 씨 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자, 일단 박송 씨가 그 5차 공판에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억울한 심정, 속상한 심정을 토로를 했어요. 아니, 지금 재산관리 주체를 아버지로 바꾸면 형이 아니면 이 형은 같이 살았으면 사실 이제 이 횡령에 대해서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유죄가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들고 내세우고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회적으로 인격 살해를 하는 사람들이 형의 부부인 줄을 내가 몰랐다. 저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호소를 했고, 그럼 앞으로 6차 공판? 요 뒤는 어떻게 이어질까? 일단은 아버지, 지금 재산관리 주체가 누구야? 계속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대절 질문을 하셨지만 이제 아버님이 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고 하나는 이 바로 형이 대표로 있고 소속 연예인으로 박수홍 씨가 했던 그 법인의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 돈 관계 흐름은 그 세무사가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가 증인으로 출석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버지의 증인 어떤 출석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아버지 세무사 이렇게 두세 차례 어떤 증인 신문 더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1심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1심으로 전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항소심이 있겠죠. 형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언제 끝날지 사실 예측이 힘듭니다. 아이고, 가족과 얽힌 송사가 이렇게 진행 중인데 어쨌든 박송 씨 결혼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돈 관리 누가 하나 모르겠네요. 사실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 박수홍 씨의 돈 관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짓궂지만 박수홍 씨의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라 취재를 해봤습니다. 박수홍 씨 아내와 박수홍 씨 서로 통장을 전액을 다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 공개를 하되 건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의 목표를 하나를 세우고 같이 이것을 읽어나가기 위해 함께 뭔가 좀 꾸려나가는 정말 말 그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런 형태의 가족이 된 건데요. 사실 이렇게 요즘 가족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박수홍 씨 결혼할 때 통장을 이 아내 되는 분이 보셨는데 그때 아내분이 모아놨었던 돈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통장에 3천만 원 가량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네, 박수홍 씨 부부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아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고요. 네, 올해 52세인 박수홍 씨는 아내를 닮은 딸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보양식을 준비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보양식으로 아내를 감동시켰을지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니, 봐봐요. 뭐야? 이거 과일 갈비찜이에요, 여보. 그냥 갈비찜이 아니라. 이걸 다 했다고? 여보, 나
나 인정해줘 진짜 이거. 너무 고마워. 여보 내가 털어줄게. 밥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준 거보다 더 맛있으면 어떡해? 난 자격증인데 내가 더 맛있어야지. 물론 사랑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니 형수님도 손이 다 있는데 계속 먹였어. 저 손은 먹을 때 쓰는 거 아니야. 아우, 달달하네요. 네. 네. 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타들의 가족 순환사 세 번째 스타는 처가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가수 이승기 씨입니다. 네, 이승기 씨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 전까지 뭐 국민 남동생, 국민 사위 등으로 불리면서 정말 대중들에게 극호의 이미지를 가지고 네.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 이승기 씨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승기 씨는 배우 이다인 씨와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루머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대중은 이승기 씨 결혼에 대해서 축하와 응원 대신에 악성 댓글부터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4월 12일에 이승기 씨가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열애설 이후부터 결혼식까지 이 결혼하고 5일이 지난 지금까지 비화와 이 조롱 섞인 뉴스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대표적인 이 루머 중에 하나가요. 이 이다인 씨 부모가 과거 경제 범죄에 연관돼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나라 안팎이 그야말로 경제 범죄 때문에 떠들썩한데 그렇죠. 어떤 일이에요? 자, 일단 이승기 씨가 아니라고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부 보도 중에 이다인 씨의 부모가 주가 조작으로 260억 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거 루머다. 명백한 오보다라고 이승기 씨가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맞아.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그러나 주가 조작 어떤 경제범죄에 연루된 적은 없다? 연루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사실 이승기 씨가 한 거는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야 했는데 또 일부 분들은 왜 지금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없다 그래? 또 이렇게 이승기 씨 말을 오해하고 이렇게 좀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지금 요 260억 원 횡령, 30만 명 피해자 양산 요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도한 매체 5곳에 대해서는 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승기 씨 부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다인 씨의 개명 횟수까지도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다인 씨가 4차례 이름을 개명해서 무려 총 6개의 이름을 가졌었다라는 이 가짜 뉴스가 너튜브를 통해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일단 이런 이름을 여러 번 개명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다인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 알려진 영상에서 견유경과 이지혜라는 이름은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그 견미리 씨가 한번 이혼을 했었잖아요. 그때 재혼을 했을 때 새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주희로 개명을 한 뒤에 현재 이라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그 불교 신자인 견미리 씨의 강력한 의지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다인 씨 소속사는요, 이 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러한 가짜뉴스 부분은 뭐랄까요, 이 너무 근거 없는 억측이라던가 이 좀 비난은 좀 삼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식 협찬에 대한 건? 이거는 뭐예요? 네, 이승기 씨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했었는데요. 일각에서 주장한 왕관 모양의 머리 장식인 이 티아라와 주얼리 브랜드 간접 광고 의혹에 대해서 과거 결혼식 협찬이 문제가 연예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요즘은 대부분 본인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도 협찬 없이 제가 직접 하객 여러분께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다라며 본인이 손수 준비한 결혼식이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건요. 축의금 기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승기 씨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속상할 거예요. 지금 인생 최대의 경사스러운 이 결혼, 그 시기인데 그 결혼 직후 막 신혼생활 꿀 떨어질 텐데 하나하나 보면 속상한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또 좋게 볼 부분 분명히 있죠.
결혼 전부터 기부 얘기했었어요. 이승기 씨가. 그리고 바로 또 약속 지켜서 결혼 이 축의금을 의미 있는 데 써달라 하면서 바로 4월 14일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어떤 예비 엄마 또 신생아 후원금으로 써달라. 또 강릉 산불 피해자한테 써달라 하면서 1억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결혼 전에 저 팬들께 받은 사랑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는 거죠. 이승기 씨가 사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기부한다고 그럴 때 굉장히 평생에 받아 볼 수 없는 큰 박수를 받다가 또 다른 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타를 하시니까 속상해요 했는데 사실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기부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인데 그 장모 견미리 씨는 또 이 부분에서 여론이 좋지 않다고요? 네, 이승기 씨 장모 경미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승기 씨 부부에 먼저 앞서서 이 딸의 결혼식에서 자신의 그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전액 기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이요, 좀 싸늘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지 세탁을 위한 이 꼼수 기부 아니냐라는 이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이 꼼수 기부 논란은 나아가서 셀프 기부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다시 한번 이승기 씨가 이 처가에 대한 뭐랄까 이 결혼으로 인해서 뭔가 처가가 비난받고 있다라는 이 미안함을 안기기 충분한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꼼수 기부, 셀프 기부 이런 의심의 눈길을 왜 받고 있는지. 네, 결혼식 축의금 기부 논란 요거 이승기 씨는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에 했는데 있을 리가 없죠. 문제는 이 장모 견미리 씨의 어떤 축의금 기부처 논란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이제 견미리 씨가 어디에 기부를 했길래 그 이름이 미리 나눔터라는 곳이에요.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는 잘 알고 지내 사실 뭐 봉사하던 곳에 기부할 수 있죠. 그 미리 나눔터에 했다. 인연이 있는 곳에 했다 했는데 또 누리꾼들이 이걸 그냥 또 보지 않죠. 여기가 이 견미리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요 상표권을 2022년 10월에 낸 곳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또 의혹에 눈초리가 또 붉어진 겁니다. 그러면 해당 기부처에서도 뭐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부처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법인을 설립할 때 모르는 것 투성이라 2년 전에 용산구 봉사활동에서 만난 이 배우 견미리 씨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고 견미리 씨가 여러모로 도와줬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문제가 됐었던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전공을 하는 견미리 씨 아들의 친구가 재능 기부로 도와준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로고를 만들어준 그 친구와 메일을 서로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명확히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언론 보도 이후에 변리사를 통해서 이 적법하게 상표권을 양도받는 절차를 또 마침 받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부처와 견미리 씨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라는 것이 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아까 근데 기부처가 두 곳이라고 했었거든요. 또 다른 한 곳은 어디일까요? 한국장애인보호협회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장애인정보보호협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여기가 견미리 씨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친분이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아니 뭐 후원회장 맡은 곳에다가 기부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부 또 이거 돈 세탁을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일어난 건데 왜냐하면 이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보호협회 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시작이 되게 좋아요. 견미리 씨 부부가 여기에다가 아주 거금을 탁 적지 않은 금액을 쾌척하면서 인연이 됐고 친분이 있는 데다가 돈을 넣었는데 그러면 의혹은 왜 이르는 거냐면 아니 그렇게 후원회장 맡고 있고 친하면 일단 기부는 한 뒤에 사실은 다시 돈 세탁 거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팩트 아니고요. 사실 아니고요. 요런 또 의혹이 일고 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데 후원회장 맡고 이러는 거, 유명인들이 후원회장 맡는 거, 이거 몇 건 있잖아요, 이런 건. 네, 아무래도 단체 기여도가 높은 연예인이 후원회장을 맡을 경우에 홍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사단법인 굿네이버스는 배우 최수종 씨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국
후원장은 배우 최불암 씨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공익법인이라는 데가 이 자산 규모하고 관계없이 어떤 출연재산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산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수익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다. 기부받은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다. 이러면은 특히나 외부 회계 감사의 대상이거든요. 이 또 주무관청에서 매년 어떤 예산, 결산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면서 이 감독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런 데다가 돈 세탁하겠다고 기부했느냐? 요건 좀 자제해 주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전에도 견미리 씨가 기부를 꽤 했었죠. 네, 맞습니다. 견미리 씨가 이른바 보여주는 기부만 한 것은 아닌데요. 알려지지 않은 기부도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가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한 해밀학교 아시죠? 이 학교 같은 경우도 견미리 씨가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는 이 기부처 중에 하나인데요. 2017년도에 인순이 씨가 방송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일단 해밀학교 측에 견미리 씨의 후원 이 여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요. 이 후원자가 알리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견미리 씨가 1억 원을 일시 후원을 한 적이 있고 또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300만 원의 후원으로 교육에 큰 보탬이 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들의 가족 순환사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그렇게 덥다고 그래요. 네,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